보고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차츰 늘고 있고 오늘 오후에 대북 송금과 관련한 2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살펴보고 또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 출산제의 실효성은 무엇인지 관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면서 눈에 확 띄는 게 이제 가을이 왔구나 옷차림에서 네. 네네 아주 멋져 보이십니다.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제 법안이 국회 이제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정부 여당은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보호 출산제를 함께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고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또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먼저 법안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네. 제가 2020년 4.15 선거 때 당선이 돼서 국회로 들어왔는데 저는 그 이전에 부산에서 16년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게 아이들이었고 그중에 가장 사회적 약자인 울음으로 밖에 또 집단적으로도 의사표시를 못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기들이었습니다. 절대 약자죠. 그렇죠. 오히려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치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 들어왔는데 21대 들어오자마자 계속 노력을 했었죠. 네. 그리고 20년 첫해 정기국회 국감 때 이 베이비박스 아기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 국감 도중에도 베이비박스 앞에 아기를 두고 가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국감 중간에 점심을 굶고 베이비박스 앞에 갔죠. 정말로 세 발자국의 차이로 이 아기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의 길에 갔습니다. 거기까지 간 엄마는 왜 아기를 이 따뜻한 베이비박스에 넣지를 못하고 밖에 뒀을까? 아기를 살리고자 거기까지 갔었는데 자기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기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급하게 준비를 했죠. 그 전에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게 있었죠. 이전 국회 때. 그래서 제가 보호출산법이라고 20년 12월 1일에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당시 지난 정부 때부터 이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다만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다고 해도 하지 않아서 제가 계속 푸시를 해서 22년 3월에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또 속도가 전혀 나지 않고 사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올해 위기감이 든 거예요.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못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 싶어서 지난 2월에 대정부 질문 때 정말 현안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거 출생통보제를 포함해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해서 대정부 질문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관심을 갖는가 싶었는데 또 수면 아래 내려가 버려서 그러던 차에 마침 지난 6월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나고 병원에서 출산해서나 출생 미신고 아동이 2,000명이 넘고 또 끔찍한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생통보제는 도입이 됐는데 이건 안 되다가 이제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로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를 바란다라고 공문이 왔었죠. 그러면서 보건복지위도 속도를 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는 통과됐고 지금 법사위에 갔는데 제 바람은 다음 주에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되고
우리 국회 네.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반드시 내년에 함께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 신분 노출을 피해서 남몰래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는 산모의 사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근데 사실 뭐 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병원에서 출산했는데도 출생 미신고된 아기가 전산화된 이후만 통계를 내봤더니 2,200여 명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 밖 출산은 사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추적조차 네네. 어렵죠. 그러니까 국가의 보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2,200여 명의 아기 중에도 상당수는 베이비박스에 갔거든요. 네. 그런데 출생 통보제만 시행되면 병원에서 출산하면 바로 자기 신원이 노출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다. 아, 그래서 반드시 이 보호 출산제는 익명 출산이 주된 내용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는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강화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보호 출산제가 병행 도입돼야 되고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일인데 그 전에 올해 통과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위기 임산부가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담 기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충분히 안심하고 상담하고 본인이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본인이 원한다면 직접 양육도 할 수 있고 도저히 그게 어렵다면은 국가의 보호 체계 아래로 아기는 들어오고 이 임산부는 신원이 보호되는 이것이 이 법의 주요 골자죠. 그런데 병원 밖 출산은 사실은 네. 통계를 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그래서 부산- 더 네. 필요한 겁니다. 이 법이. 네. 그렇군요. 부산에서 이제 뭐 16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네, 바로 네. 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현재 이제 뭐 많이 그거 갖고 있다는 결론은 말씀이고. 이 아기들의 생명권 네. 그리고 이 임산부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음. 아기들 또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것이 보호출산법의 전부입니다. 보호출산법, 보호출산제가 올해 그 언론에 많이 그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게 의원님이 이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그 말씀을 6월에. 하신 이후에 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군요. 다음 주 네. 이제 법사위 통과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한간에 또 이제 우려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보호출산제가 그 태아의 그 태생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부모, 엄마의 유기를 조장한다. 양육권을 양육을 또 포기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오히려 지금 이 상태가 유기를 방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기의 알 권리를 절대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도 지켜줄 뿐더러 아기의 생명도 지켜주고 알 권리를 지켜주는데 이 보호 장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안심하고 상담하게 해서 첫 번째는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책 같은 거 전부 알려줍니다. 네.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에도 도저히 안 될 때는 익명 출산을 하게 하고 이 아기의 알 권리를 보호를 위해서 출생 증서에 친생 부모의 인적사항, 아기의 유전적 질환이나 또 의료적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해서 보관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고 미성년일 때에도 의료적일 때에는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허용되도록 열어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거죠. 네. 지금은 국가와 정부,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네. 네. 그런 아기들을 방임 상태로 둬버린 겁니다. 네. 그런 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다라는 그 상담을 말씀으로. 통해서 네. 충분히 그런 지원 체계도 알겠습니다. 다 안내를 해주고 또 필요하면은 아기랑 함께 양육할 수 시설에서 있도록. 네. 지낼 수 있도록 네, 또 네. 지원책 연계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되어서 예산도 확보되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 보이네요. 네. 네, 대표 발의하신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 정치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지 하루 만에 이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이 민주당은 이제 그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계속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 상태고요. 특검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먼저 진상 규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진상 규명은 수사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의 네.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망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죠. 거기서 철저히 실제적 진실 규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오히려 이것을 논점을 이쪽으로 돌려서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는 이 논점 흐리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교체설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언론에 이미 흘러나왔습니다. 네. 특정인이 또 거명도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탄핵 운운하니까 한 게 아니라 이미 계속 논의돼 왔었고 또 하나는 안보 공백이 생기면 또 절대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본인은 아마 이런 거 우려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를 하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겼는데 그 동안에 폭우로 인해서 소중한 우리 국민이 희생을 당하기도 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는 특검법은 글쎄요. 지금까지 해온 이 특검이 제대로 된 게 없었죠. 본질은 특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국회의원이 되고 네.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지금 뭐 또 단식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게 저는 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에 이제 돌입한 상황이고 13일 차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 재출석을 했고 검찰은 앞으로 이제 관련한 재소환은 없을 거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네.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일과 사안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을 감안해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고 네, 네, 있고 네. 그렇다면은 또 체포 동의안 표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표결이 부결될 것인지 가결될 것인지 관련해서 이게 법조인 의원님한테 딱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이전에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이렇게 소란스럽게 수사 당국을 농락시키다시피 할 수 있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수차례 말씀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증거 하나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시면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1차 조사 때도 오늘도 1차 조사 때는 8시간인가 조사하고 2시간 40분 정도 조서 열람을 했음에도 본인의 진술과 다르다면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그때도 뭐 진술서로 가름한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역시도 별달리 뭐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조사 시간보다 열람 시간이 더 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2차례 전부 다 영상 녹화 조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불신을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영상 녹화를 하는 것만큼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게 없거든요. 조사 과정이. 네. 그러니까 검찰을 믿지 못하는 분이 그걸 응하면 되는데 그건 또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술이 본인 진술과 다르다고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이것도 맞지 않고 또 불체포 특권을 자기는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정당한 영장에만 포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의 판사의 영역입니다. 네. 그러면 법원에 가서 정당한지 아닌지 당당하게 심사에 응하면 되는데 글쎄 이런 것들이 네. 뭐 검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할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 또 꼼수가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뭐 당에 논의했다라고 들었던 것처럼 표결에서 전부 퇴장한다. 그래서 수박을 판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번 추석 때는 우리 네. 국민이 추석 밥상에서 이 얘기만 하게 될 것이고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라도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단식을 중단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처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한 그런 태도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 16년 경력의 변호사이시고 네. 또 여성 인권 아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정말 그 진정성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데 지금 지역구가 그 해운대구 울이시잖아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 총선 계획부터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3년 3개월간 정말 고시생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되자마자 우리 당 비대위원으로 지도부에 일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또 1년 동안은 원내 대변인 그다음 상임위 특위가 6, 7개 되었거든요. 네. 지금도 뭐 한 6개쯤 되는 것 같은데 위에서도 일이 많았고 지역에서도 제가 우리 막둥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아이도 제가 돌보기 때문에 서울 부산을 거의 출퇴근하다시피 살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늘 잊지 않았던 것이 초심, 처음 가졌던 마음,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께 한 약속, 제가 또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한 약속, 이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는지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가장 큰 제가 공약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은 해운대 갑은 화려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화려한 해운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안리 있는 그쪽 바다가 전혀 네. 없습니다. 네. 안쪽인데 너무나 해운대 안에서도 동서 불균형이 심한데 정말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해운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이 아니라 예, 조용한 쪽이군요. 네. 예, 네. 부산의 방언으로는 삼만디라고도 하고 네, 네. 상당히 그렇군요. 이 경사가 네. 심한 그런 곳, 정책 이주 단지가 두 곳이나 있는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의 산실인 센텀 이지구를 첨단 산업단지로 제대로 조성하는 게 저의 첫 번째 과제인데 2020년에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했고 21년에는 도심 융합특구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이제 보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산 오셨을 때 부산시장과 함께 도심 융합특구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도심 융합특구가 한 4조 2천억 정도의 예상을 하면서 그렇게 제대로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서 우리 부산의 청년이 센텀 이지구에서 일하고 문화적 향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아이도 낳아서 네. 살 수 네.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가는 게 그걸 제가 제대로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에 반송동은 석대천 반송천을 생태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고 또 네. 우리 을 지역 전체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가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하수관로 예산을
씨앗 예산이라고 하죠. 신규 예산을 따와서 그것이 올해 아마 다 착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고 또 해운대구 청사가 우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갑이 될 거죠. 재성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해운대구 이것도 갑이 지금 되군요. 순항을 네.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청사를 완공하는 것 있고 또 해운대 수목원 네. 뭐 반여동에 있는 에코스쿨 이런 거 잘 조성해서 우리 지역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의욕이 굉장히 뭐 충만해 보이시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그래야 될 같습니다. 것 관련해서 또 같습니다. 이야기를 네, 네.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보호출산제 법안의 실효성과 검찰에 재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시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관련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